네, 최근 들어서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목표가에 대해서 이 글로벌 IB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극과 극을 제시해서 과연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한국 증시는 낙관하면서도 유독 셀트리온에 대해서만 비관적으로 전망해서 셀트리온 때리기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진단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이달 들어서 미국 증시의 힘이 지난달에 비해서는 좀 부쩍 약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에너지 상당히 좀 약화되고 있죠. 네. 대선 이후서부터 또 길게 보면 지난 그 8월 말 이후서부터 에너지가 급속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미국 증시 할 때 경기 부양책 뭐 이렇게 해서 2차 팬데믹 이 얘기는 특별히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그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은 굉장히 변동성이 되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 대목에 있어서는 그동안 대형 호재들이 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바이든 당선 문제, 경기 부양책 문제, 그다음에 백신 개발 문제, 이거는 사실 증시가 선반영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측면, 특히 나우와 S&P 지수로 올라갔던 측면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 상승을 위해서 이보다 더한, 다시 말하면 바이든 당선, 경기 부양책, 그 다음에 백신보다도 더한 그 대형 호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것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재료에 따라서 변동성, 지수 자체는 변동성이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 보면 순환매 양상이다. 그것이 뭐 경기 민감주다, 또 저가주다, 뭐 이렇게 해서 중소형주다 해서 순환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최근에 미국 증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형 기술주가 그동안 많이 올라갔고, 대형 기술 선두격이 테슬라를 비롯한 빵주라든가 마가 업종인데요. 최근에 보면 나이프 에지 시어리라는 이렇게 요 거시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은 헤롯 더마의 이론에서 동태적, 이전의 그 성장 이론은, 고전 성장 이론은 전부 정태적이었거든요. 이거 최근에 보면 증시는 생물과 같다 해서 동태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요 동태적 성장 이론에 이렇게 나이프 에지 시어리, 칼날을 가는 거 이렇게 비유해서 지금 불안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기대와 서로 엇갈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목에 있어서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그것도 또 시청자분도 저보다 경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쓸 줄 알았는데요. 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nobody knows 하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재난금을 이렇게 받고도 그것을 저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코로나 직전에 미국의 그 개인들의 저축률이 8%인데요. 지금은 13%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경제적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축이 사실 경기에 도움되느냐 안 도움되느냐 양분돼 있죠. 왜냐하면 소비를 해야 하죠. 그렇죠.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축의 역설이라 그러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저축이 증가하면 소비가 Y는 이퀄 C 플러스 S니까 저축이 증가하면 소비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페드가 고민하는 상황이 그렇게 돈을 많이 풀고도 아직 경기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지 않는 것도 미 국민들이 재난금을 주면 써야 되는데 미래가 더 불확실하니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경기가 빨리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페드가 계속해서 금융 완화책을 이렇게 사실 비이성적인 그 페드의 오늘 그 ECB 회의에서도 이렇게 됐습니다는 최종 대부자 역할을 포기할 정도, 중환의 역할을 포기할 정도로 굉장히 돈을 뿌려대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쪽에 악순환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반면에 그 투자는 주식 투자는 미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헤롯 더마의 그 이렇게 성장기를 써보면 저축은 어쨌든 간에 중장기로 투자 연결된다. 저축은 어쨌거나 시간이 가면 투자로 연결된다. 네. 그러면 지금 미 국민들의 저축률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8%에서 13%. 이게 투자로 연결되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 측면에서 소비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주가가 고평가를 보여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 불안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저축 부분이 증가한 부분이 투자에 연결돼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된다 본다면 사실 앞으로 지금의 고평가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 증시라든가 그다음에 종목별 목표 투자도 어느 거를 중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테슬라로 보겠습니다는 극과 극으로 양분되는 양상. 그것도 글로벌 인베스트뱅크,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 세계적으로 되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회사의 목표 주가에 따라서 그게 뭐 전앵커라든가 한상춘 논설위원이 보는 시각이 비슷할 겁니다. 사람이래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총괄하고 있는 이런 한상국장에 대해서 얘기는 사실 전앵커나 나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래서 비슷한 시각인데요. 이게 세계적으로는 세계적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이 어떻게 극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향후에 개인 투자가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미국도 러빈후드라든가 개인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내년을 한 달도 못 남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이 자체로서 자체 전체적으로 낙관적 기적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극단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혼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증시 상황을 보면 미국보다 유럽의 국제 금융시장이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향후 증시 흐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오늘 ECB 회의라든가 네. 그다음에 EU 영국과 EU의 정상회담 앞두고 사실 그 노딜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입장 정리하는 문제, 이 문제를 좀 자세히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일단 노딜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안 좋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협상 기간을 우리 강건 캐스트께서 13일로 이렇게 연장했다 하는데 13일은 임시 반평이고 지금 아마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연장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국이 사실상 여유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공 문제라든가 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요. 영국 입장에서는 전혀 양보가 이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올해 말까지 과연 잠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게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확실한 요인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 2차 팬데믹에서는 유럽이 가장 어렵죠. 지금 네.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 가장 어렵죠. 이태리라든가 프랑스 가장 어렵죠.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도 경기 마이너스 요인이고 그다음에 2차 팬데믹에 가장 우려되는 것도 경기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가르드 총재가 유럽의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전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4, 4분기를 갖고 있는데요. 4, 4분기가 3분기에 반짝 성장하다가 역성장한다. 역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내년도의 성장률을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ECB가 낮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은 왜 시청자분이 미국처럼 엘렌이 재무장관에서 경기부양책을 왜 재정정책을 쓰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유로랜드는 재정 안정 계획이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각국들이 국가 채무라든가 이런 상태가 상당히 많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일된 입장에서 재정 부양책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는 통화의 유럽 전체에 통일되고 재정도 통일되는데 외발이가 됐습니다. 유로화해 가지고 통화는 통일됐지만 재정은 각국이 남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악화된다 이렇게 했을 때 통화 정책분이 연결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자 ECB가 지금 기준금리가 제로 내지는 마이너스 금리 아니니까 시장금리는 네. 그런 상태에서 ECB는 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에 이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ECB가 기준금리를 결정하지만 집행, 그 결정된 사항을 집행은 나스방크, 이탈리아 중앙은행에서 집행하거든요.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금융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사실 유럽도 기준금리의 의미를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됐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그다음 오늘 얘기하는 PE, PP 같은 양적 완화 같은 것은 결정은 ECB가 한다. 근데 집행은 누가 하느냐? 나스방크 이렇게 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걸 설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ECB 회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유로화는 또 강세가 됐다. 왜 이렇게 되는 상태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연장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PPF가 5천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기간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2021년 2월에서 2023년 3월까지 기간인데요. 이게 지금은 코로나 문제에서 단기적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 규모는 5천억 유로 됐지만 기간을 2023년까지 했으니까 하루에 풀 수 있는 규모, 미국도 하루에 풀 수 있는 규모가 줄지 않습니까? 하루에 풀 수 있는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매파적 속성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ECB가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해서 경기 부양에서 유로가 강세가 돼서 지금은 뭐 사실 그 통화 정책 추진에서 경기가 실물 경제가 빨리 회복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과 실물 간의 다이카타마이즈 이분법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돈이 풀면 기준금리 떨어지면 바로 경기 회복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일일 그 경제 규모로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가 확장되고 기간이 연장됐으니까 금융 완화죠. 그런데 하루하루 이렇게 풀어내는 규모를 보면 오히려 시장의 예상보다 상당히 매파적이기 때문에 유로화가 그 강세가 되고 결과 단자 인덱스가 떨어지는 배경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CB 회의 결과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종전의 관념대로 코로나 직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종전의 관념대로 어려워졌다, 달러 강세된다 이렇게 되고 기업이라든가 경기에 앉아서 떨어진다. 이게 유명한 그 회장님들의 견해였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는 경제는 생물입니다. 왜 그렇게 종전의 관념대로 하십시오. 자, 새로우기 때문에 돈은 누가 많이 풀었냐? 경제 충격이 심한 미국에서 풀어놨는데 이게 이전이 안 된다. 이전이 안 된다. 그래서 주가 쫙 올라간다. 그리고 자, 돈이 이렇게 미국에서 많이 풀었으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번 중국과 다른 국가에 한국의 통화는 강세가 된다. 원달러 환율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화 강세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종전의 관념대로 ECB 회의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올해 마지막 페드 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ECB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증시와 종목에 대한 목표과 전망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JP모건 발표 보고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느끼기도 했었는데 최근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사례별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앵커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아마 골드만삭스가 지난주에 테슬라 목표가 저도 기억합니다는 사실 그 780달러 이렇게 저희도 190달러. 전해드렸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테슬라 목표가에서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쫙해서 기분이 좋았는데요. 어제 그 JP 모건이 내온 거 보면 이게 9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네. 사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테슬라를 이렇게 사신 그 입장에서는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또 이렇게 골드만삭스라든가 미국계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JP 모건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이렇게 되느냐. 야, 사실 그 한 종목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실적이라든가 매출이 받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그 평가하는 기준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골드만삭스가 사실 그 780달러, 그것도 비슷한 시점에 네. JP모건이 90달러 전망하다 보니까 아마 사실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우리 정 PD께서 보여줍니다는 너무 빨리 올랐다. 너무 빨리 올랐다. 저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렇죠. 하는 쪽이 사실 종전의 이론대로 설명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세계적 인베스트뱅크들도 테슬라 목표가에 대해서 극각으로 전망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미 대선 이후에 한국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오고 네. 또 한국을 사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전망했죠. 모든 기관이. 그렇죠. 그래서 문제의 기관, 내가 JP 모건이 한국의 증시에 대해서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도 내년에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3,200 간다.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낙관적 전망을 해놓고 거기에 대표 기업이 하나 해당되는 한국은 뭐 바이오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대표 기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바이오 업종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우리의 대표 지금 또 가장 핫했던 네. 셀트리온 목표가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안 좋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그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상태에서 자, 한국 증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해놓고 셀트리온은 무슨 윈스가 졌길래 JP 모건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크레딧 스위스도 CS도 그렇게 셀트리온 목표가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전망했죠. 그리고 좀 길게 이렇게 본다면 올해 그 8월인가요? 골드만삭스도 이렇게 셀트리온 목표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전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들이 어제 네 마리의 그 마녀라 그러죠. 그래서 그와 함께
외국인의 그 매도세 되는데요. 참 이게 한국의 동학개미 힘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1조 넘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 동학개미들이 받쳐주지 못했다면 그렇죠. 우리 주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어제 코스닥은 올랐고 네. 코스피는 7폰단가 10폰 한 자리대로 떨어졌죠. 제가 정확하게 그걸 못 봤습니다는 한 자리대 떨어졌습니다. 아마 9포인트 여기 나오네요. 9포인트에서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그렇죠. 변동성이 어제.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네네. 어제 뭐 아침 방송에서도 세 마리 만년 문제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시각과 달리 사실 외국인들이 1조 3천원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동학개미들이 뭐냐 JP모건 당신네들이 그렇게 전망해 동학개미들이 셀트론 주식을 바치면서 사실상 셀트론 어제 올랐죠? 아마 정 PD 셀트론 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셀트론 주가는 아마 못 살았던 거로 올랐죠? 네네 1.8% 해서 동학개미 힘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이틀 전에도 한국 경제의 위기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지금 아주 그냥 가능성이 적다고 아주 네. 세게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이 한국의 증시의 구조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테슬라와 셀트리온은 각각 서학개미와 동학개미가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 중 하나인 만큼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 입장, 위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좀 아리까리하지 않을까, 헷갈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네, 아리까리하다는 표현이 사실 그렇게 됐는데요. 전앵커랑 방송을 처음 만나면서 네. 올해 그 7월 이후서부터 하반기 들어오면서 테슬라라든가 빵스라든가 마가업종에 사실 그 거품론 하면서 우리가 닷컴 버블의 붕괴론 얘기했던 2000년 계기에서 예. 지금의 그 기술주들이 대형 기술주의 거품이 이게 붕괴되느냐 아니냐 해서 한동안 얘기 나왔던 시각이 이렇게 제2의 닷컴 버블론 해서 올해 7월 달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방송한 내용을 보면 자 어느 쪽으로 되냐 지금 이론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금융위 이전에는 금융위, 파이낸스가 리얼 섹터, 실물 경제 팔로링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가 주가 좋아지고 후행적으로 네. 금리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반영하는 것이 또 이제 경제학 책에서는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통적인 평가 잣대, 주가 평가 잣대에서 주가 적정성, 목표가 이제 적정성대로 돼서 이제 선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PER이든가 PBR이든가 ROE라든가 ROE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잘 맞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근데 금융위기,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했다 보니 이게 대형 발생하지 않을 국가,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이런 사건이 되다 보니까 비전통적인 정책을 취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제로금리라는 게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오고 양적완화 정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전부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다 해서 비전통적 정책이다. 좀 어려운 얘기하면 브라운식 통화 정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 많이 풀죠. 그럼 경제는 누가 주도합니까? 파이낸스가 주도합니까? 실무 경제가 주도합니까? 지금은 돈 흐름이 주도하죠. 네. 그래서 금융이 실물에 이제는 팔로링이 아니라 리딩하는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 흐름을 중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돈의 생리는 굉장히 좀 아주 그 우리 전앵커 표현하면 아리까리하죠. 어떨 때는 똑같은 악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악재를 인식하지 않고 호재를 인식해서 주가가 들어가고. 네. 얼마 전에도 그랬죠. 그렇죠? 네, 그때도 아마 전앵커가 이렇게 설명을 준 적도 있는데요. 어떨 때는 내가 보기에는 상식 이하의 악재인데도 상식 이하의 작은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이 이렇게 아리까린 오물한 움직임에서 하는 이 돈이 실물에 받쳐주는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이렇게 우리가 주식 참여자들이 어떻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느냐는 로버트 시어로의 내러티브 이코노믹과 마찬가지로 자 전앵커의 이 옷을 빨갛게 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진눈홍게 생각하는 사람 있고 저처럼 색깔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색깔에 따라서 자기네 이름대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런 모습이 주가 좌우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실물보다 온전히 붕 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PPR, PDR 같은 이런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것이 미래 잠재 가치만 있으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에서 사실 올해도 제2의 닷컴 버블론에서 지금 미래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하는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제2의 닷컴 버블론 그게 이제 모 이렇게 교수님께서 7월 위기설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죠.
전통적 평가자들 그분이 다 훌륭하거든요. 경륜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종전의 관념대로 PER로 생각하면 주가가 7월 이익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금융의 실무보다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PPR, PDR 같은 이런 지표를 본다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논란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어떤 평가 자체를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JP모건의 테슬라 주가의 대폭적인 하향 조정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그 골드만삭스처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극과 극의 이런 그 전망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영어 용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코너의 가장 큰 별미가 아닐까 싶어요. 잠시 증시 공부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전통적인 주가 지표라고 불리는 PER, PBR, 공식적인 용어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들 시청자분 아시고 7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의 네. 780억 달러, 780달러, 90달러의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들을 하시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해서 그래서 PER은 다 아시죠? 주가 나누기 기업들의 실적. 낮으면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JP모건이 왜 이렇게 떨어뜨렸냐 하는 것은 잘들 아실 겁니다. 테슬라의 지금 PER이 1000배가 넘니까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 지표를 중시한다면 목표가가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해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Price Book Value Ratio 같은 것도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Return to Equity에서 ROE 다들 아실 겁니다. 이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주가 평가 지표에 해당되는 올해 들어서 많이 나왔죠. 네. 국내 증권사들이 많이 사용했던 게 이 주가를 전통적으로 PR 지표라든가 이거 설명할 수 없다 보니까 한때 유행했던 것이 PSR 지표입니다. 주가 나름이 주당 매출액. 그래서 이윤보다는 매출액 중시했죠. 왜냐하면 지금은 증강 현실의 경쟁이 격차되다 보니까 사실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종전 버전 이렇게 이윤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윤이 적게 나타나다 보니까 항상 고평가 얘기 나오다 보니까 매출로 때려버린 겁니다. 아주 대형 변수로. 네. 그다음은 자 주가가 올라가는데 수익이 적게 나는 걸 때리면 고평가 되니까 도저히 설명을 못하니까 매출액 대비로 때리면 그게 좀 낮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낮기 때문에 주가 상승하는 것을 올려갔죠. 이게 이제 PSR 지표에서 한때 증권사의 페이퍼들이 많이 나왔던 거다. 근데 이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황 박사가 이렇게 그 지표 가지고 얘기한 적이 미국의 월가에서 미리 이제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주가 나는 게 무형자산. 이게 무형자산이 뭐냐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자산. 네. 그래서 전 앵커의 생각이 아주 바르다 하면 자, 전 앵커가 운영하는 기업의 주가가 바르니까 자, 직원들이 긍정적 마인드가 되면서 나중에 미래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냐. 저 무형의 자산이 가치가 높게 평가하다 보니까 네. 높게 평가 분모가 들어가니까 저평가가 되는 거죠. 주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전 앵커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오늘 전 앵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되신 대로 좀 너무 우울한 표정을 주시면 안 됩니다. 네. 밝은 표정을 줘야 이렇게 시청자분의 재산 증식하는데 일조를 기울일 수 있다. 물론 알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는 가능한 점 여러 가지 어려운데 좋은 표정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주가의 평가자표로 그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도 설명 아니니까 최근에 보면 테슬라 주가라든가 우리나라의 신풍제약 주가 뭐 퍼가 뭐 1700배 지금도 뭐 언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설명 꿈지표다 해서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쇼 해서 PDR 지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를 중시하느냐. 그래서 전통적인 PER 지표로 이렇게 중시하는 JP모건은 테슬라의 주가가 PER로 보면 1000배가 넘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테슬라 주가를 90달러로 목표가를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는 미래 가치를 중시해서 PDR이라든가 PPR 중시해서 780달러, 지금 한 600달러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 하는 이런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을 해본다면 테슬라가 폭등할 가능성도 있고 폭락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선 JP모건 시각대로 하면 테슬라 주가 급락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이것이 우리가 7월 달에 네. 2000년에 닷컴 버블과 연결시켰던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아시겠습니다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빵스라든가 마가업종에 뉴닷컴 버블론의 논란이 있었죠. 이게 한때 방송에서 많이 장식했었죠. 그래서 앞서 얘기들을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는 PER과 PBR 같은 전통적 평가 지표로는 도저히 설명되는 거 아니죠. 도저히 설명.
그러다 보니까 고무풍선이 완전히 부풀렀다. 고무풍선이 부풀렀으니까 사실 부풀려 있을 때는 칼국 같은 조그만 것에도 뻥 터지죠. 그렇죠. 그래서 1900 이렇게 90년대 후반에 사실 그 인터넷을 비롯한 제3의 산업혁명이라는 벤처에서 네. 그때는 맨 처음만 이렇게 탁 하면요. 그때 7월 달에 그런 제가 아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모 친구가 네. 이렇게 운영하는 이렇게 이름을 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식을 이렇게 저도 참여해서 15,000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가가 제가 보기에도 이상한, 지금 테슬라라든가 신풍제약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한 이렇게 해서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5,000주에 40만 원이니까 갑작스럽게 제가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기술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 공동으로 경영은 이제 제 친구가 하고 기술과 관련돼 있는 사람은 딴 사람이 했는데 이분이 네. 기술 관련된 사람이 따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그들이 인식돼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결국에는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동안 남한테 많이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우리 그 가족들이든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그냥 거짓말쟁이가 됐을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 2000년에 한국에서 보면 벤처만 하면 실체가 없더라도 벤처만 돈이 몰려 하는 상태에서 벤처 신화가 내는 상태에서 2000년에 IT 버블 붕괴로 함께 날려본 사건과 함께 주가가 75% 무려 75% 폭락한 수준이다. 그러면 780달러 대시에 90달러 이렇게 되면 네.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죠.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자 2000년에는 금융의 실물을 주도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 제2의 뉴욕 닷컴버보다는 새로운 환경이지 않느냐. 지금 뭐냐? 자 K자형 구조에서 빵스라든가 테슬라 같은 이런 업종으로 마가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평가 지표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를 앞당겨진다 하는 시각에서 자 미래를 앞당겨지다 보니까 종전의 커먼센스에 해당되는 이런 각종 주가 평가 지표가 이렇게 잘 들어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계획에서 새로운 평가 지표가 나온 것이 앞서 말씀드린 같이 PER과 PBR 지표인데요. 네. 이런 거 보면 미래의 잠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그 머스크 회장이 웃음을 척 쥐고 미래에 대해서 밝은 누가 보기에도 굉장히 저건 거짓말같이 보이는데 거짓말같이 보이는데 네. 이런 것이 사실 돈이 몰리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P모건과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테슬라 목표가 전망처럼 전통적인 주가 지표와 그리고 현대적인 좀 새로운 주가 평가 지표 간을 엇갈릴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주가를 평가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결국 이제 올해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네. 왜 올랐는가를 설명하면 대충 지금처럼 어느 쪽을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네.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이렇게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직후 이후에 사실 경기 안 좋았습니다. 경기 안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올라갔습니까? 돈이 푼 것 이것도 있고 두 번째는 항상 기대의 가설입니다. 시카고 학파 같은 기대 가설입니다. 예상치 안 좋죠. 예상치 안 좋은 데로 나오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예상이 아주 안 좋았는데 실적이 좋았다. 네. 주가가 아주 예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실적이 좋다. 그게 시청자 여러분 어닝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성장률이 아주 안 좋다. 근데 실제치는 좋게 나왔다. 왜 오늘 헤롯 더마의 동태적 이론이 나오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네.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태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처럼 코로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 주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훌륭하신 금융사 CEO 회장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가는 동태적이다. 생물이다. 그래서 성장이론에서 왜 나오느냐? 월가에서 나오느냐? 고전적인 성장이론, 정적인 분석이다. 근데 지금은 생물처럼 동태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동태적으로 보는 게 그게 서프라이즈 문제, 샥 문제죠. 자, 4월달 왜 주가가 올라가느냐? 3월 정신으로부터 경제 성장이 안 좋죠. 안 좋은데 네. 다 예상치 이렇게 해서 안 좋지만 실제치는 돈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조금 그것이 예상치보다 조금 그 실적치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절대적으로는 안 좋죠.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니까 네. 시카고 학파들이 익스펙테이션이 위쪽으로 상승하니까 결과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된다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골드만삭스라든가 그다음에 JP모건들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 문제는 나름대로 평가 지표에 일리 있게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는 커먼센스 상식이다. 상식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경기가 매크로 사이드의 경기가 이렇게 받쳐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자 국가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라스트 리조트 기능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베팅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라스트 리조트 내가 언제든지 폭락에 대비할 수 있다. 라스트 리조트 하면 자 골드만삭스 것처럼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이렇게 전 앵커가 베팅하겠습니까? 아니면 JP 모건처럼 90달러로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대로 베팅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네. 라스트 리조트 있다. 그러면 보통 자기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면 공격적으로 봅니까? 아니면 신중하게 봅니까? 공격적으로 보죠. 네. 그래서 개인이 라스트 리조트 기능, 중앙은행처럼 라스트 리조트 기능이 있으면 골드만삭스 것처럼 아주 위험적인 선호적으로 네. 그 780달러 몰아낸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개인들은 중앙은행처럼 발권처럼 라스트 리조트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는 항상 말씀드린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어떤 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균형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어느 정도 자기의 목표 수익률대로 저런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JP 목표 없이 전 앵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주식 투자해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한 50% 수익을 내겠다 하면 미국 주식에서 50% 수익이 나왔으면 그 양시각 해외 시각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사실상 자기의 목표대로 이렇게 실현하는 게 바로 라스트 리조트 기능이 없을 때 세계적인 평가 기관들이 딱 이렇게 서로 엇갈릴 때 자기 재산을 지키고 그렇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8월 달에 국내 증권사들이 미국 주식에 쏠림 현상이 많죠. 쏠림 현상이 됐었죠. 그쵸? 거기에 수수료 문제도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이익 문제이기 때문에 그 쏠려 있습니다는 올해 8월 말에 계기로 해서 사실 미국 주식 하시고 차익 실현하고 이게 나쁘대 아닌 겁니다. 네. 근데 한국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망하십시오. 공교롭게도 이런 쪽으로 했다면 올해 아마 최대 재테크 실적이 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죠? 최대. 지금 미 대선 이후 한국 주식 가장 잘 가니까 아마 최대 실적이 났을 겁니다. 그런 것이 라스트 리조트에 올 때 개인의 대변 측면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셀트리온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이의 목표가를 크게 하향 조정하고 있는 JP모건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목표가 하향 조정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요.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살 때는 사실 한국을 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국의 개별업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셀트리온 것처럼 네. 이렇게 이런 문제, 개별.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의 주식 살 때는 개별 주식을 사는 것보단 개별 주식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러한 금융 상품이 좋다 하는 것을 좀 말씀. 그게 이제 네. 뭐 BBIG, 뭐 ETF 같은 이런 상품들 대표 기반 집중으로 하는 이런 쪽이 하는 게 어제 것처럼 이렇게 셀트리온이 뜻하지 않은 사건에 의해서 사실상 이런 게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 어제는 동학개미 받쳐서 올라갔습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내 언론들이 미국 주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학개미들이 거기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이 그때마다 다른 테슬라 목표되고 780달러 같은 목표 90달러 이게 여과 없이 한국에 비해서 각종 매체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내 증권사라든가 예측지도 골드만삭스라든가 JP보다 훨씬 뛰어나는 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외환위기 과정에서 이상하게도 외국의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이 이렇게 하면 거기에 그냥 여과 없이 그것도 신문 기자분들이라는 사람들이 좀 걸려가지고 좀 해줘야 되는데요. 여과 없이 하는 게 지금 아주 혼탁한 정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테슬라 주가에서 790달러, 90달러 어떻게 됩니다. 최근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티은행의 글로벌 CTO, 그게 기술 관련 최고 전문가거든요. 그렇죠. 엊그제였었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비트코인이 31만 달, 1코인당 3억 원이 넘을 거다. 예. 근데 지금 비트코인 비트코인 주가가 2만 달러 미에서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일수록 세계적인 예측을 신중하게 됩니다. 예측을 잘못하면 오히려 인포데믹과 마이클 피쉬 현상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국내 증권사 예측 기관도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왜
매일 골드만삭스 얘기하고 매일 거기서 하는 하나하나 흐름, 그 사람들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걸 여과없이 보내주는 것, 이런 겁니다. 그게 바로 정보의 사실 그 국적 문제입니다. 한국의 정보는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지. 왜 국내 증권사들이 왜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걸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증권사의 정보 페이퍼에서 나옵니까? 네. 정보의 국적화 문제입니다. 정보의 국적화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보를 분석하는 기관도 상장되고 거는 모습이 처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는 이런 걸 통해서 자, 우리 국내 그 정보기관, 우리 문제, 우리 경제 문제, 우리 투자자들의 가이드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잘한다 하는 이런 심리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게 한국 경제의 독립성 문제, 한국 경제 안정성 문제고 언제까지 외국에 휘둘려야 됩니까? 네. 휘둘립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일부 기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에 있는 기관들을 그대로 거기에 현장 경험을 그대로 전해주는 이런 시각은 좀 근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꼭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IB들이 테슬라와 셀트리온에 대해서 극과 극의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투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